예, 여러분 조금 비문학 오시니까 마음이 편해지셨죠? 예, 어법보다는 약간 이제 긴장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내용이 많고 지금 어법보다 저 책이 두꺼워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꼭 해야 되는 개념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아셔야 되고요. 저희가 비문학 이론 중에서 이제 글을 어떻게 조직하냐, 그리고 글을 어떻게 전개하냐, 그 방식들은 여러분이 어떤 제재를 만나든지 간에 탁탁 아셔야 되거든요. 요 조직 방법이라는 말, 그리고 넘어가서 요 뭐 논지 전개 방식이라는 말, 뭐 진술 방식이라는 말,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말, 그 말에 너무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굉장히 다양한 말로 소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그 뒤에 가보면은 그 비문학의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한번 볼게요. 뒤에죠, 뒤에. 93쪽을 한번 잠깐 펴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그 문제 유형별로 유형 솔루션 해가지고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93쪽이에요. 93쪽에 글의 전략 파악하기라는 타이틀 아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 제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발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이라고 있어요.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아. 조직 방법, 진술 방법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서술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설명 방식, 그 다음 문제 95쪽에 진술 방식, 그 다음 5번 뭐 전략, 그 다음에 서술 방식, 논지 전개 방식,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그냥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해당되는 글에서 어떠한 전개 방식이 사용됐는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적 조직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공간의 배치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인과적 조직 방법이 가장 흔해요.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인과적 조직 방법과 그리고 문제 해결식 조직 방법이에요. 이 주제별 조직 방법은 굉장히 아주 희귀한 조직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화제의 유형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뭐 서울이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역사, 서울의 역사, 인구, 넓이, 기후. 근데 우리가 비문학 독해 제재에서 여러분 설명문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논설문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논설문이 더 나아요. 그럼 논설문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지만 그 해결점이 좀 더 합리적으로 찾아지기 때문에 인과적 조직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문제 해결식 조직 방법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시간적 조직 방법. 뭐 서사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조직되는 방식들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조직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비문학에서 저희 지금 개념 보고 있는데, 이런 명칭에도 절대로 주목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2번 보기, 문제와 해결의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혹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풀어서 다 나와요. 문장 형식으로. 시간적 조직 방법 땡, 인과적 조직 방법 땡,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 풀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책 보지 마시고. 여기서 논지전개 방식이 뭐가 사용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찾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메이저는 석유의 탐사, 채굴, 회수 등 소위 상류 부분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이나 탱거에 의한 수송, 정제, 판매, 석유화학 따따다를 말한다, 이렇게 써요. 메이저는 따따라를 말한다, 이렇게 써요. 이거 뭘까요? 그치, 정의요, 정의.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말하고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 메이저는 뭐뭐를 말한다. 메이저는 뭐뭐라고 한다. 메이저는 어떠어떠한 뜻을 갖는다 라고 해서 어떤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풀이, 어떤 개념풀이가 들어가면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바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책에서 정의가 정리가 되고 있죠. 어떤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그런 논지전개 방식을 바로 정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논지전개 방식 한번 찾아보십시오. 표지라는 말이 뭐예요? 표지라는 말? 표지라는 말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을 암시해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지가 있어요. 뭐뭐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어떠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사용된 거예요? 맞아요. 두 대상을 던지고 있어요. 한 대상만을 단독으로 설명하지 않고 두 대상을 던지고 있는데 공통점에 주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 그럼 두 대상을 견줄 때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치, 대조라고 합니다. 대조는 어디 쓰여요? 응?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러나라는 것도 대조의 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란 접속어는요, 앞과 뒤에 상반된 내용으로 연결될 때 나오는 접속어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먹지도 않을 동물을 죽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같은 혈족의 일원을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그러나라는 표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대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교와 대조는 두 대상을 이제 견줄 때 공통점에 주목하느냐 차이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비교와 대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지를 통해서 보시면 아는데 뭐뭐와 마찬가지로 혹은 뭐 그러나라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얘 한번 가려보세요. 뭐예요? 그치, 분류예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너무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쵸? 그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기준을 세우는 거죠.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상업용 소프트웨어, 얘는 쉐어웨어, 얘는 프리웨어, 얘는 공용 소프트웨어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분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준을 세워서 묶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 얘는 뭐가 됩니까? 분류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분류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옛날에 어떤 게 문제로 나왔었냐면 이 분류를 또 분류하는 거예요. 이 뭐냐? 이 분류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구분. 근데 이 분류와 구분은 또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분류는 하위의 내용이 먼저 나오면은 얘가 분류예요. 그리고 구분은 상위 개념이 먼저 나오는 거죠. 상위 개념이 먼저 나오면은 얘가 바로 구분이에요. 제가 남자 사람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유일하게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상구예요. 기억해 주세요. 제 남자 사람 친구 상구. 상위 개념이 먼저 나오면 뭐가 된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 그래서 분류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그럼 쟤는 뭐예요? 소프트웨어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요렇게 나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분류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나누래. 야, 얘가 정확하게 분류인지 구분인지 말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구분이죠. 얘는 구분입니다. 그래서 분류와 구분을 나누는 문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도 반드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요. 시, 소설, 희곡, 수필은 모두 문학에 속한다. 시, 소설, 희곡, 수필은 모두 문학이다. 그렇지? 얘는 분류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로 인식하는 것들은 거의 구분으로 많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는 얘를 굳이 나누라는 그런 요청이 없으면 그냥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분류는 분류라고 하고 구분은 분류구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분류라고 기본적으로 접근하되 얘를 가리라고 나오면은 제 남자 사람 친구인 상구로 생각해 주세요. 제 희망이에요. 남자 사람 친구가 없는 제 희망. 상구 가상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분류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얘 한번 볼게요. 얘 조금 어려워요. 얘를 맞히면은 천재예요. 천재까지는 아니거든요. 유치원 발상인가? 맞힌다고 무슨 천재야, 그쵸?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응? 열거 예시.
열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거? 근데 예시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태백산맥에는 될 수 있겠다. 열거 예시. 열거 예시는 이렇게 부분으로 출연하는 것들이고 전체에서 일관되게 지속이 되는 설명 방법이 있어요. 혹은 내용 전개 방법, 진술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국사 선생님들은 되게 잘 그리세요? 예? 예. 민망합니다. 여기 지금 관동지방 있잖아요. 관동지방. 이 관동지방의 자연 환경이라는 이 하나의 대상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태백산맥, 철원 일대, 그리고 삼척과 영월 일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동지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분석인데 분석의 예로 시계판 저런 거, 시계 같은 거 굉장히 예로 많이 나오죠. 저 시계는 숫자판, 그 다음에 시침, 그 다음에 분침, 초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전거는 안장, 손잡이, 바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올까 문제로? 물론 이 전체 글과 유사한 진술 방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기의 예로 나올 수 있지만 전체 글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어떤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략에는 뭐뭐가 있다라는 것도 분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분석이라는 걸 너무 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시계판을 나누는 거, 자전거를 나누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대상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으로 나누어서 쪼개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다 분석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분석에 대한 개념을 좀 확장시켜 주세요. 이 시간에. 그래서 관동지방의 자연 환경이라는 게 바로 설명 대상이에요. 이 설명 대상을 설명을 하는데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고 태백산맥에는 뭐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원 일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삼척과 영월 일대는 어떻게 분포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지금 크게 봐서 나누어서 쪼개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와 분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류의 시작은 여러 개예요. 분류의 시작은 아까도 보았다시피 분류의 시작은 여러 개. 그래서 요거를 묶는 거야.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근데 분석은 시작이 하나예요. 관동지방이 시작이 하나고 그거를 쪼개어서 하나하나 나누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석이에요. 분류와 분석의 1차적인 처음 판이 달라요. 얘는 여러 개고 얘는 한 판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분석이라는 설명 방법, 진술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맞아요. 미디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미디가 실생활에서 쓰이고는 예를 들어보자. 이 미디 파일 한때 그래서 되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옛날에는 다 그 CD 플레이어로 들었잖아요. CD 플레이 전에는 뭘로 들었죠?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로 듣다가 이제 CD 플레이어가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 너무 획기적인 게 나왔는데 이렇게 조그만 기계에 20곡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오래전인데 25만 원을 주고 그것도 싸게 사고 싶어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샀던 기억이 나. 25만 원. 그 당시 25만 원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몇 곡이 들어갔냐면 미디 파일에 20곡이 들어갔어. 20곡. 20곡을 여기 넣고 그 20곡을 다 들으면은 이제 그걸 또 지우고 또 딴 걸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곡이 있으면.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달랐죠. 여기서는 표지가 있는데 이거죠. 예를 들어보자. 게임 끝. 선생님, 예를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 나오는 내용이 예 같지 않아요. 게임 끝. 그래도 무조건 예예요. 1예로 사례를 보자.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내용 나오면요. 무조건 얘는 예시예요. 근데 여러분 예시는 정말 예여야 돼요. for example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여야 돼. 예여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례여야 되지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그냥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자동차 공장에서 특정한 철수가 영수가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를 보면은 딱 보면 그렇게 예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예를 발견한 이상 얘는 게임이 끝난 판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시. 이해하셨죠? 그 다음 얘는 뭘까요?
얘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모래시계를 말하고 있어요. 모래시계의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죠. 위쪽에 모래가 개미 허리처럼 잘록한 중간에 좁은 통로를 통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 시간이 되면 윗공간은 텅 비고 아래 공간은 모래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모래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은 이 모래시계는 오늘날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사실은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모래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그 좁은 통로를 비집고 내려갔고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있었던 부분은 텅 비게 된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제자리로 가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공계 기피 현상. 저희 때 진짜로 심했거든요. 공부 잘한 애들이 악착같이 경영학과나 법대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걔는 죽어도 이과 체질이야. 그런데 공대생들은 돈도 못 벌고 그 다음에 고생만 너무 한다 해가지고 이공계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해졌는데 요즘은 뭐예요? 문송합니다. 저 또.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제 국문학 가면 정말 문의 문이잖아요. 정말. 근데 이제 막 이공계를 기피해서 다 내려왔어. 문과로 다 내려왔어. 근데 돌아가기에는 또 판이 너무나 깊게 왔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곧 죽어도 이과를 가야 된다면서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의 현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원리인 모래시계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비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유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진술 방식을 뭐라고 한다? 유추라고 해요. 유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는 설명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설득을 목적으로 합니까? 이 글을 딱 보니까는 그냥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얘만 보면은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유추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유추가 사용이 되고 또 뒤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유추가 사용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유추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추가 한때 막 되게 잘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유추가 계속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추예요. 유추. 그 다음 얘는 간단한데 노자는 성을 절하고 질을 버리면 밀리가 100배 하리라고 하여 지식인이 학문이니 하는 것에 불필요함을 말하였다 라고 말했어요. 노자. 굉장히 우리가 무엇인가 얽매여 살다가 노자를 생각하면 좀 뭔가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노자가 어떤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진술 방식 뭐예요? 이응, 이응이에요. 이응, 이응. 응, 응이에요. 이응, 이응. 뭐예요? 인용이죠. 인용. 인용. 그렇죠. 인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얘는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사실 문학에서만 쓰이는 어떤 전개 방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비문학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진술 방식에 대한 단독 문제가 나올 때 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글에서 발견되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진술 방식을 물을 때는 나머지 것들, 앞에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 자체가 그냥 딱 보기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진술 방식 이렇게 나올 때는 얘가 많이 나옵니다. 뭘까요? 수레 위에는 물건이 가득했다. 설탕을 탄 시원한 보리차가 든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이 있고 그 옆에는 빵을 넣은 유리 상자가 있었다. 빵 상자 옆에는 삶은 계란을 담은 큰 그릇이 있고 그 뒤에 계란 찌는 솥에서는 하얀 김이 솟았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뭐예요? 묘사입니다. 묘사. 선생님, 묘사는 우리가 문학작품 안에서 특히 소설 안에서 어떤 풍경을 묘사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문학 제재 안에서 어떤 진술 방법으로도 얘가 소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얘는 바로 뭐예요? 묘사가 된다는 거. 묘사. 알겠죠? 그러면 여기 묘사까지 지금 살펴보셨는데 지금 얘네들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그런 진술 방식들이었어요.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바로 어떠한 방식이라고 하냐면 정태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혹은 정태적 범주라고 해요. 정태적 범주. 즉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적 범주에 다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세 개는 동태적 범주에 해당을 해요. 동태적 범주. 동태적 범주는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크게 동태적 범주에는 서사, 인과, 과정이 있습니다.
서정주의 신부라는 작품이에요. 서정주. 시 굉장히 잘 쓰는 시인이죠. 친일을 했다라는 너무나 큰 오점이 있는 시인이긴 하지만 시는 굉장히 잘 쓰는 시인입니다. 신부는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민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에 문돌적이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더 급해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다홍치마로 겨우 귀민머리만 풀리운 게 1번. 그리고 아직 앉아있는 거 2번. 신랑이 오줌이 마려워서 나가는 게 3번.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근데 동태적 범주에 해당하는 서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서사. 여러분 이 뒷이야기 궁금하신가요? 이거 아시죠?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 뒤에 이제 이 남자가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집 앞을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그곳이네 라고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귀민머리만 풀리운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손을 살짝 갖다 대더니 아주 매운 죄가 돼서 내려앉았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싹하지 않아요? 뭔가 전설의 고향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설의 고향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그날 밤 자는데 꿈을 꾸죠. 전설의 고향은 이제 뒷내용이.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시긴 시인데 약간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서사예요, 서사. 그다음 얘는 뭘까요? 우리도 아기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쵸? 기억이 나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예? 뼈가 만들어지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라는 동안 앞으로 더 단단한 뼈들이 자랄 곳에 강하고 유연한 연골이 형성된대요. 점점 자라면 그것들이 고라작용을 거쳐서 단단한 뼈로 대체가 된대요. 그래서 모든 뼈의 끝부분에서 이루어지며 한 번 단단하기 시작하면은 만 20세가량까지 계속해서 자란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라고 키가 크나 봐요. 그쵸? 그럼 이거는 앞에서 본 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있어요. 서사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서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볶이 만드는 법, 뭐 라면 끓이는 법, 레시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실험, 과정 이런 것들 다 어떤 목적과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한 절차나 순서를 말할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과정이라고 해요. 과정. 과정. 23살 때 과외를 하는데 과외하는 고1 여자였거든요. 근데 키가 계속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키가 계속 크니? 원래 여자들은 중3 때까지밖에 안 크지 않니? 중1 때까지밖에 안 크지 않냐고 했더니 저 성장 호르몬 주사 맞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지가 이렇게 놔요. 이렇게 지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걸 맞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과외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머 이름 지희였나 했는데 지희가 키가 많이 크나 봐요. 저도 그때 22살이니까 걔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는 못 맞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어머 선생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일주일간 되게 기대는 별로 안 했지만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 3, 4cm만 더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고서 그 다음 주에 과외를 갔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선생님한테 가장 저명 의사선생님한테 맡고 있는데 물어봤대. 선생님 나이랑 다 말했더니 검사받다 다치신다고. 검사받다 다치는 나이래요. 제 나이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포기를 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괜히 죄송해요. 그래서 검사받다가 선생님은 다치실 수 있다고. 그래서 포기하시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때가 다 있는 법이죠.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동적인 범주에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서사, 과정, 인과. 이게 바로 뭐예요? 인과죠. 유럽에서는 과도한 재정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고 이게 또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인과가 되겠죠. 인과. 여러분 다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이번에는 논리적 사고예요.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의견을 말할 수는 없죠. 근거를 대야 되죠. 그렇게 근거와 근거와 이제 의견을 일치시켜 가면서 설득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논리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논리적 사고가 단독형으로 나오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우리 쪽 문제가 이렇게 길진 않아요. 지문이 길진 않지만은 요런 지문에서 논리적인 논증 방식이 뭔지를 발견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 제재는 얘를 그냥 연습하기 위한 거고 실제 그래서 얘가 귀납인지 연역인지 뭐 이런 변증인지 이런 걸 가려내야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얘부터 볼게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예외가 있나요? 없죠. 대전제.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게 소전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러면 앞부분과 끝부분만 보는 거예요. 앞부분이 일반적이에요? 더 구체적이에요?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귀납이에요? 연역이에요? 맞아요. 연역이죠. 연역.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비문학 제재의 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윗부분과 아랫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윗부분이 더 일반적이야.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는 그런 글의 맥락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뭔 거예요? 그쵸. 연역인 거죠. 괜히 뭐 대전제 찾고 소전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볼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진리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만약에 대전제가 참이면 100% 연역법에서는 결론도 참이에요. 얘가 참이면 100% 얘도 이제 참인 거예요. 그럼 얘 포유류는 육지에서 생활한다. 이거 고래는 육지에서 생활한다예요. 얘가 더 일반적이에요? 아래 게 더 일반적이에요? 위에 게 더 일반적이죠. 그럼 얘는 연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어때요? 고래가 육지에서 생활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전제가 뭐가 됩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포유류는 육지에서 생활해요? 고래는 포유류도 육지에서 생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전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결론도 거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역은 대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100% 참. 근데 대전제가 거짓이면 결론은 100% 거짓이에요. 100% 거짓. 여기 볼게요. 지구는 행성이고 둥글다. 목성도 행성이고 둥글다. 토성도 행성이고 둥글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들의 나열이죠. 그리고 더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위에서 열거가 되고 일반적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귀납이라고 합니다. 귀납이라고 해요. 귀납.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가 다 참이라고 할지라도 귀납법에서는 그렇다고 결론이 100% 참은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스터디1 중에 합격 이번에 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 글쎄 5시간만 잤대요. 얘도 5시간, 쟤도 5시간, 쟤도 5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5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는구나. 근데 아닐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례를 다 검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 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결론이 참인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귀납법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유추 보았잖아요. 지식인들의 현실을 이제 모래시계에 빗댄 유추를 같이 살펴보셨는데 지금은 논증 과정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논증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유추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구에 대기, 물, 공기가 있잖아.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봐봐라. 지구와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화성에도 대기, 물, 공기가 있어. 그래서 나는 주장할 거야.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이게 바로 유추예요. 비슷한 속성을 지금 두 개를 말을 하면서 A라는 것에 B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C라는 것에도 이 속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유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추. 유비추리라고 하죠. 그래서 유추는 설명하는 글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논리적인 과정의 논증 과정으로도 우리 유추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 볼게요. 얘는 사실 뭐 안 나오는 아이예요. 뭐 유추도 나오고 기납도 나오고 연역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논증 방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면접을 보실 때 계속 뭐 자신이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자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 대답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이제 뭐 자기 장점 준비하고 뭐 자신이 뭐 잘하는 거 준비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에서 이제 압박 질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뭐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목적은 그 면접에서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단점을 말하고 끝나면 지금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판이 끝나는 거예요. 아, 저의 단점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증인 거예요. 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폭넓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정이요. 정.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런데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반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것과 대립되는 어떤 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은 합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합이에요. 합. 이게 바로 정반합의 원리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바로 변증법. 그래서 변증적 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증적 논리. 변증 추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변증 추론. 지금 서서히 이제 저희 기본반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변증법은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진짜 합격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빨리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고자 하는 게 바로 정이에요. 정. 그쵸? 정. 응? 7차 교육과정은 괜찮아 라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고자 하는 게 바로 정이에요. 근데 진짜로 빨리 단기간 합격하는 합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를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를 반드시 채워야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단기간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누가 알아요? 이거 누가 할까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강사들이 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 막 굉장히 말해줘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순공시간 뭐 10시간 계속 갔고요. 선생님 저 강의 커리큘럼 다 따라갔고요. 저 왜 계속 떨어질까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성찰이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앞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문제가 뭐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국어 기본과정 다 지금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가장 뭐가 어려우세요? 대답을 못해요. 뭐 다요. 그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가 도대체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공부해봤더니 어떤 파트의 어떤 부분을 계속 들리고 있고요. 그 부분이 계속 미진한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채워 넣을 수 있는 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하실 때 계속 미루게 되는 게 있어요. 미루게 되고 공부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세요. 계속 조그만 수첩에다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게 되는 부분, 그리고 정말 이것만 하면 짜증이 나는 부분들 막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우울증이 정말 바닥을 칠 때 그때 이걸 공부하시라고요. 혹은 토요일 오후쯤, 아니 토요일 오후쯤 놀아야죠. 토요일 오전? 이렇게 시간 3-4시간을 정해서 그런 것만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틀리는 거는 여러분이 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거기선 절대 틀리지 않아요. 공부를 하시다가 너무 여기 하기 싫어서 계속 커피 마시러 나가고 계속 못 해결하고 계속 여기는 잘 안 되는 이 부분에서 틀려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채워 넣으셔야 돼요.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연애 실패해.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 있는데 자기만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어쩌면 다 알 수도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자꾸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엄마와 싸우는 거.
분명 저 엄마는 맨날 싸우거든요. 선배님 이 반이 뭐가 있어요. 전 그걸 알긴 아는데 이게 또 채워 넣는 게 또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귀찮고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이너스를 들춰낸다라는 거 너무나 괴로운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빠른 시간 합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이루고 합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합을 이루는 변증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논증 과정을 마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증 과정의 오류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